네, 그러면 시니어 모멘텀 7회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어, 잠시만요. 권석이 형이 먼저인가? 네, 포워드 오늘 발표는 구본성님의 포워드 알고리즘, 그리고 지동환님이 스케일링 로우즈, 그리고 전성훈님의 센텐스 임베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네, 구본성님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폴드 알고리즘 발표를 맡은 아이쿠 시니어 구본석이라고 합니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어, 저희가 이번에 아이큐 세미나 자체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라이브하게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논문을 아예 짜집게 해서 보는 것보다는 직접 논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하면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화면이랑 같이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귀찮아가지고 PPT를 안 만들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제프리 힌턴이 22년에 발표한 22년 말에 발표한 The Forward for Algorithm, Some Preliminary Investigation 이라는 논문이고요. 음, 이제 새로운 러닝 알고리즘으로서 백프로퍼게이션 이외에 뭔가 우리가 로벨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론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앱스트랙부터 뭐 목차도 잠깐 보고 논문 디테일하게 한번 읽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스트랙부터 같이 한번 볼 건데 음, 이 페이퍼의 목적은 새로운 러닝 알고리즘을 뭐 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폴포드 알고리즘은 이 백프로퍼게이션의 백워드 패스와 포워드 패스 두 개로 이루어진 거를 이제 리플레이스 한다. 두 개의 포워드 패스로 리플레이스 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방식은 하나는 포지티브, 그러니까 리얼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포워드 패스는 네거티브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줄 보시면은 이 각각의 레이어들은 그 우리가 백워드 패스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의 로스 펑션을 가지고 그 로스들이 모든 네트워크에 뒤로 역전파로 전달이 되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레이어마다 그거에 오온한 오브젝트 펑션이 있고 그거를 각각 트레인하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오브젝트 펑션은 the sum of the square activities in the layer can be used as goodness function. 그 각각의 레이어들의 굿네스를 측정을 하는 거는 그 sum of squared가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possibility들도 있고요. If the positive and negative path could be separated at time, 우리가 이 forward path 두 가지를 시간적으로 연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positive forward path를 하고 negative forward path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backpropagation 같은 경우는 forward가 진행되고 그거의 로컬 웨이트들이 로컬하게 기록이 돼서 백월드 패스에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포월드 패스와 백월드 패스가 이렇게 페어와이즈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포월드 알고리즘, FF 알고리즘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도 된다. 세퍼레이트 타임에 이루어질 수 있고
Negative pass could be done offline. 온라인 패스, 아니, forward positive 패스가 진행된 이후에 네거티브 패스가 따로 오프라인하게 진행될 수 있다. 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뒤에는 뭐 다양한 이점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우선 앱스트랙트만 한번 봤는데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그러면 어떤 디테일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가 What is wrong with bifurcation? 이제 역전파 알고리즘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그러니까 평소가 아니라 사실 모든 딥러닝을 학습을 시킬 때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역전파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죠. 이게 뭐 토치에도 기본적으로 인베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심 없이 이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음,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콜텍스, 그러니까 우리의 대뇌피질이 실제로 어떠한 학습의 과정을 진행할 때 그거는 이 백프로퍼게이션 과정과 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이런 그런 레퍼런스로 제공이 되는 페이퍼들이 있기는 했는데 제가 뭐 뉴로사이언스를 잘 몰라서 사실 읽어보진 못했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바로는 There is no convincing evidence that cortex explicitly propagate error derivatives. 그러니까 콜텍스, 걔네 피즐이 이 에러를 백프로퍼게이션 해가지고 이 뉴런 액티베이션들을 저장을 하고 이 백월드 패스를 진행한다는데 에비던스, 컨빈싱 에비던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뇌 과정과 흡사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instead 뭐 루프를 형성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내가 학습을 할 때. 네. 백프로퍼게이션은 하나의 긴 포워드 패스와 하나의 긴 백프로 패스가 존재를 해서 루프 같은 거는 우리가 찾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음, 이거는 또한 이런 시퀀스들을 배울 때도 좀 믿을 수 없다. 아니, 확인되지 않는다. 백프로퍼게이션으로 학습이 된다는 게 확인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부분 보시면은 우리가 실제로 뇌가 학습을 진행을 하고 리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는 중간에 멈추고 그 리퍼런스 과정과 학습 과정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이런 거를 바이올로지컬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실제 대뇌 피질의 학습 과정과는 유사하지 않다는 첫 번째 문제점을 제하고도 두 번째 문제점을 또 제시하고 있는데요. 음, 이 리미테이션, 백프로퍼게이션의 리미테이션은 퍼펙트 컴퓨테이션을 알아야 한다. 이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편미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계산되는 편미분 값을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펑션을 정확히 알아야 편미분 값을 정확히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 자체가 수행이 될 수 없고 그런 어떤 알지 못하는 모델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접근 방식을 써왔죠. 이 강학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런 모델들의 디테일을 몰라도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끔 강학습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메인이 되는 얘기는 이 다음 문단에 있습니다.
이 페이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 그런 리니어하고 뭐 넌리니어한 과정들이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학습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Forward algorithm is comparable in speed to backpropagation. 이 backpropagation 알고리즘과 어느 정도 속도가 비교 가능한데, but the advantages that it can be used with the precise distillation of the forward computation are unknown. 그 정확한 그 모델의 컴퓨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스토핑 과정 없이도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두 가지 백프로파게이션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이거는 데네피즐의 학습 과정, 바이올로지컬 에비던스가 없고 데네피즐의 학습 과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프리사이즈한 컴퓨테이션이 없으면은 링포스먼트 러닝에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백프로파게이션을 사용할 수 없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two areas in which forward algorithm may be superior. 이 FF 알고리즘이 더 잘 쓰일 수 있는 영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 backpropagation are model of learning in cortex and that's the way of making use of 아니죠. 그러니까 이 콜텍스 베네피즐의 학습을 모사하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어, 로우 파워의 아날로그 하드웨어를 사용을 할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뭐 바이올로지컬한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 뒷부분은 갑자기 왜 로어 파워가 나오냐 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뒤쪽 부분 가면은 또 약간 자세한 설명이 있거든요. 뒤에 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결국에 폴드 알고리즘이 뭐냐,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를 이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이 FF 알고리즘은 음, 볼츠만 머신과 뭐 노이즈 컨트라스트 에스티메이션에서 뭐 디베이션이 됐다 뭐 얘기를 하는데 이 볼츠만 머신이 보시다시피 힌튼 자기가 86년에 쓴 페이퍼에 실려 있는 어떤 학습 과정이고 어 머신러닝이나 뭐 생성 모델 쪽에서는 좀 괜찮은 모델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보다가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나중에 어, 그 리뷰할 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머신러닝 프로블럼들을 푸는 좀 파라메트릭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기는 했고요. 조금 수학적인 디테일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자기가 86년에 쓴 페이퍼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이 폴드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스 펑션을 네트워크의 말단 하나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 레이어 그 각각의 레이어들의 모두 위치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goodness function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 이게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그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나온 값들의 제곱의 합으로 우선 정의를 할 겁니다. 음, 이 goodness 펑션의 목적은 일정 스레시홀드 이상을 넘기는 게 될 겁니다. 뭐 이거를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 뒤에서 이제 식으로 보시면은 이제 y 같은 경우가 그 인풋을 통해서 혹은 뭐 이전 레이어를 통해서 액티베이션이 나왔을 때 그 액티베이션 값을 의미를 하고 yj is the activation of the hidden unit chain before layer normalization. 이 세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넘기고 싶은 일정 스레시홀드를 얘기를 합니다. 스레시홀드 세타가 있고요. 그것에 이 로지스틱 펑션을 태워서 나오는 확률을 이 굽니스 펑션으로 정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이렇게만 해서 학습을 시키면 참 좋을 텐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음, 액티베이션 이게 뭐 설명이 길게 돼 있는데 이전 레이어에서 그냥 나온 액티베이션을 사용을 하면은 이게 각 레이어마다 우리가 세퍼트하게 굿네스 펑션을 정의를 했지만 앞에서 굿네스 펑션이 학습한 것과 뒤에서 그 뒤에 레이어들이 굿네스 펑션을 학습한 것이 거의 같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따로따로 정의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레이어마다 굿네스 펑션을 정의를 해서 레이어 와이즈하게 다르게 학습을 시키고 싶은데 그냥 나오면은 같이 학습이 되면은 우리가 별로 의미 있는 학습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뭐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 그리고 어, 이전 레이어에 있었던 인포메이션을 제거를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FF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된 실제 실험 결과들을 볼 건데 혹시 여기까지 진행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FF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사실은 저자가 처음에서 밝혔듯이 약간 preliminary work일 뿐이지 이것이 아직까지 복잡한 모델에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일 간단한 MNIST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뭐 5만 트레인, 5만 밸리데이션 데이터, 아니, 만 개의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리고 만 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반적인 조금 잘 학습된 CNN을 사용을 하면은 0.6% 정도의 테스트 에러가 나온다고 해요. 그 잘 학습된 CNN, 그러니까 백프로퍼게이션으로 잘 학습된 CNN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0.6%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폴드 포워드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테스트 에러가 나오면 0.4% 정도, 아니 1.4%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뭐 완전히 간단한 태스크임에도 불구하고 백프로포게이션을 압도한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성능을 냈다 하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굿니스 펑션을 레이어마다 정의를 했었고, 파스티브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굿니스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태울 거고, 네거티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굿니스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수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거티브 데이터들은, 그러니까 파스티브 데이터들은 레이블된 파스티브 데이터들이 이미 존재하지만, 네거티브 데이터들은 우리가 어디서 얻을 거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또 네거티브 데이터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생성을 하는지도 제시하고 있고요. 음, 이런 식으로 어떠한 랜덤한 이미지를 생성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거에 이런 필터를 씌우고 몇 번의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스레시홀드를 0점으로 설정을 해주면은 이제 이런 마스크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의 검은색 부분들은 버리고 흰색 부분들만 취해서 지금 이 칠 같은 이미지는 뭐 이 정도의 데이터만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7이 아닌 다른 이미지를 역전된 마스크를 통해서 이 부분 정도만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 하이브리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7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거티브 데이터로서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소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포지티브 데이터랑 네거티브 데이터를 학습시켰을 때 뭐 테스트 에러가 1.37이 나왔고. 네네. 혜진님이 질문하신 게 뭐 마스크는 트레이닝으로 생성이 되는 거냐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음, 그냥 랜덤한 이미지를 통해서 뭐 여러 개를 사용했을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는데 트레인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임의적으로 아규멘테이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나온 테스트 에러들이 뭐 1.37, 뭐 조금 조건을 변경을 하면은 1.16 정도로 조금 더 낮게 나온다고 했고요. 이렇게 아규멘테이션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슈퍼바이즈드 방법만 사용을 했으면은 뭐 1.36, 1.46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지를 단순한 그냥 이미지로 생각을 하지 않고 뭐 비디오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음, 이렇게 이전 스텝에 있는 데이터를 좀 피드 포워드하는 방식으로 또 테스트를 해봤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테스트 에러가 1.31 정도 나왔다. 사실 거의 비슷하죠. 뭐 디테일한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테스트 에러 나오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좀 표로 정리를 하면은 아까랑은 약간 상황이 다른데 어떤 러닝하는 거나 좀 디테일들이 다른데 표로 정리를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온다 하고 정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용을 했을 때 뭐 테스트 에러가 37 정도 나왔고 이건 아까 얘기했던 0.6, 1.7과는 또 다른 케이스의 상황을 표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피드 포워드를 이용을 했을 때 뭐 이 굿니스 펑션을 뭘 쓰냐 아니면은 테스트 프로듀서를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백프로포게이션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왔다.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프로포게이션보다 나은 알고리즘이다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작동을 한다. 괜찮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기술적인 부분은 거의 이게 다인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좀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잠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느냐? 음, 이 FF 네트워크는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 스테이트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포지티브 데이터에 대한 포워드 패스와 네거티브 데이터에 대한 포워드 패스가 있는데 이 포지티브 데이터에 대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일어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네거티브 데이터에 대한 패스를 잠을 자는 동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봤다고 하네요. 사실 너무 뜬금없어서 저도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나 했는데 근데 나름 의미가 있는 게 음, 이 중간 부분에서는 내가 이 처음에 페이퍼를 쓰기 시작했을 때 포워드 패스 그러니까 파시리 포워드 패스 한 번과 네거티브 포워드 패스 한 번을 페어와이즈하게 엮지 않고 여러 번의 파시리 포워드 패스를 반복하고 그에 이어서 여러 번의 네거티브 포워드 패스를 반복을 했더니 괜찮게 성능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그러니까 인간의 대뇌 피질의 일반적인 학습 방법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낮 동안에는 어떤 시각 정보나 다양한 감각기관들을 이용해서 파시립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잠을 자는 동안에는 감각기관이 되게 둔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우리의 뇌가 아까 설명했던 방식대로 좀 네거티브한 데이터들을 임의로 생성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는 동안에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것도 어떤 뉴로사이언티픽한 지식이 없어서 뭐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 제프 힌턴의 바람인지 혹은 뭐 사이언티픽한 근거가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재밌는 발상인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쓰여있는 거 보시면은 It is possible to separate positive and negative cases. 포지티브 단계와 네거티브 단계를 구분을 할 수 있다. 음, 그래서 뭐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FF 알고리즘의 네거티브 포워드 패스와 같을 것이다.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의 내용은 뭐 이게 다른 학습 방법들, 특히 컨트라스티브 러닝 테크닉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냐, 뭐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또 기본적으로 어떤 파시리브 데이터와 네거티브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시키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지 짚어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길게는 설명을 못할 것 같고요. 음, 좀 재밌었던 부분은 이 겐과 비교를 했을 때 이 FF 학습 방법 자체를 이 겐의 스페셜 케이스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겐도 일종의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페어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저자가 이렇게 써놓은 것 같고요. 음, 이 7번 같은 경우는 러닝의 속도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식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가지고 죄송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슬립이랑 더불어서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음, 저희가 abstraction 부분에서 FF 알고리즘이 잘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백그라운드에 있을 때 그것과 잘 맞는다는 거였고, 두 번째가 어떤 하드웨어로 구현된 디바이스들에서 굉장히 잘 수행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번째 이유가 여기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음, 이런 energy efficiency way to multiply an activation vector by value matrix.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연산들이죠. 이거는 이 웨이트를 아니죠. 액티베이션을 전압으로 생각을 하고 웨이트를 이 컨덕턴스 이게 저항의 역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전기공학적 지식도 사실 없어가지고 정확히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 수 있다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 상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고 뭐 학습 과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아날로그 컴퓨팅 방식을 사용해서도 이런 딥러닝 혹은 AI들을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음, 백프로포게이션은 그런 방식으로 구현이 안 된다고 해요. 저도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날로그로 구현하는 방식 자체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백프로포게이션은 그러지 못한다 하는 데서 FF 알고리즘의 우월성을 좀 얘기를 하려는 것 같고요. 이거랑 또 같이 나오는 게 몰탈 컴퓨테이션이라는 또 새로운 개념을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내용이 길어서 제가 다는 못 읽을 것 같고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는 이런 범용 목적의 디지털 컴퓨터는 이 마지막 줄 보시면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몰탈리티를 가지고 있다.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계속 저장되고 있다. 고 얘기를 하고요.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되는 컴퓨터와 그 위에서 작동되는 알고리즘들은 임모탈리티가 아니라 모탈하다. 그 하드웨어가 없어지면은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들 또한 같이 없어지게 된다. 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싶을 수도 있는데, 음, 이 가운데 보시면은 잘 나타내는 게, We are willing to abandon immortality. 우리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된 이모탈리티를 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음, 왜냐면 그거는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모탈리티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된 방식의 컴퓨터는 지향되어야 하고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된 모탈한 컴퓨테이션이 에너지 관점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약간은 뭐 구글의 ESG적인 그런 생각을 반영한 건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인턴 자체가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확히 이런 주장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된
컴퓨터 상에서 행해지는 학습 과정은 아까 위에서 보셨듯이 뭐 백프로파게이션은 이렇게 구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FF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에너지 세이빙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파라미터들을 few watts, 조금의 전력만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루고 싶으면 음, 이렇게 못할 컴퓨테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옵션이 될 것이고 음, 그런 efficient 그리고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퓨처워크나 그런 부분들이고 제가 좀 두서없이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보자면 제프 힌튼이 폴드폴드라는 백프로포게이션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이거는 바이올로지컬한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 있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이거는 하드웨어 상에서 잘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를 세이빙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정도로 이 논문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쪽에 있는데 저희가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음, 우리가 지금 가장 핫하고 가장 많이 화두가 되어 있는 이런 라지 스케일 모델들은 FF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여전히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FF 알고리즘은 백프로포게이션의 대체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어떤 태스크들을 풀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도구일 뿐이지 백프로포게이션이 아예 대체될 거고 없어질 거다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다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빈님이 질문해 주신 게 AI지적인 측면에서 인간 뇌와 유사한 구현을 하고자 접근한 느낌이 있는 걸까요?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제프 린턴이 바이올로지컬한 부분을 되게 언급을 많이 했고 뭐 슬립과 어웨이크 과정에서의 유사성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진짜 인간 뇌와 유사한 거를 언젠가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페이퍼 읽어보시면은 좀 더 그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저희만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5분 쉬었다가 4시 55분에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발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펜 켜주시고 발표 준비해 주세요. 네, 음, 잠시만요. 화면 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발표자 지동환이고요. 네, 어, 이번에 제가 가져온 주제는 스케일링 로우라는 얘기인데, 사실 제가 어, 그래프 홍보대사여가지고 2호여가지고 또 그래프를 가져올까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주제인 한번 스케일링 로우라는 좀 다른 분야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저번 모멘텀에서 무슨 발표를 아마 했는지 좀 모르시는 분도 있고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리캡을 하자면은 AGI 얘기를 했었죠. 아, 근데 사실 좀 놀란 게 사실 오늘 포워드 그 논문 제 프린터의 논문을 할까 이런 주제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주제를 했던 거였는데 어쨌든 겹칠 뻔했다. 하지만 어쨌든 스케일링 로우라는 주제를 했고요. 근데 간단히 리캡을 하자면 AGI를 만들기, 그러니까 인간 수준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 2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제가 전에 발표를 했듯이 좀 비판적인 자세로 들어가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이게 코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능이 좋지도 않고 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준 방식 중에 AGI에 가장 가까운 방식을 여러분에게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분 다 좋은 모델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비법을 원하시나요? 네, 제가 그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스케일입니다. 근데 좀 허무하죠? 자, 근데 이렇게 농담처럼 말했는데 여기 왼쪽 그림처럼 보시면은 단수의 레이어를 많이 쌓으니까 성능이 올라갔다. 와, 근데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게 정말 좋은 방식일까요? 근데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어떤 직관이 비춰봤을 때 많은 레이어를 쌓고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면 성능이 좋아질 거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뭔가 이런 스케일과 퍼포먼스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어떤 법칙이 숨어 있는지는 약간 수식으로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에서 진행한 이 Scaling Laws for Neural Language Model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 그 물리학의 FNMA 그러니까 힘과 질량, 뭐 E는 MC 제곱, 질량과 에너지 같은 이런 공식처럼 어떤 정형화된 수식을 만들어낸 것처럼 AI 분야에서도 스케일과 퍼포먼스 간의 상관관계를 수식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이 오픈 AI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앱스트랙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랭귀지 모델에서 트레이닝 타임 그리고 컨텍스트 랭스, 데이터 사이즈, 모델 사이즈, 컴퓨터 버짓이라는 이런 어떤 스케일에 연관된 매트릭들이 퍼포먼스에 수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수식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얘기였죠. 근데 기존의 연구를 생각해 보면은 주로 다 모델 구조에 대한 연구였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레지듀얼 커넥션, 레지넷이라고 하면은 레지듀얼 커넥션을 추가했더니 모델의 성능이 증가하였다. 뭐 트랜스포머 같은 것도 어떤 키 쿼리 어텐션이라는 키 쿼리라는 그런 구조로 하니까 성능이 올랐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어떤 그런 모델의 구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직 이 스케일에 관한 요소만을 고려해가지고 성능을 평가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왜 가능했을까? 근데 이 앱스트랙을 또 자세히 잘 읽어보시면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랭귀지 모델로 한정을 했거든요, 분야를.
근데 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트랜스포머 논문이 나오고 나서 딥러닝 학계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델이 트랜스포머 그냥 모델을 사용했더니 성능이 향상하였다. 근데 또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 트랜스포머 모델은 어떤 여기서 뭐 얘기하기로는 어떤 보틀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다른 포텐셜들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우수한 구조가 트랜스포머였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성능에 대한 어떤 성능 저하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스케일에 관한 관점에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논문을 읽다 보면은 사실 좀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은 다 어떻게 하면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였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라고 좀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데 한번 정말 그런지는 뒤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뭐 스탠포드에서 제프 힌턴 교수님이 했던 세미나 내용인데 뭐 근데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가져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마지막에 나온 어떤 질의응답에서 나온 부분인데 그 통계학에서 말하는 빅데이터라는 거는 딥러닝 관점에서 보면 전혀 빅하지 않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통계학의 관점에서 빅데이터라고 하면 많아봤자 뭐 수십만 장의 토큰 정도인데 딥러닝 그러니까 아니면 인간의 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데이터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클랩에서는 4억 장의 사진을 다뤘고 GPT-3에서는 학습시켜야 되는 파라미터 수가 1750억 개나 되는데 이처럼 거대한 스케일은 어떤 통계학에서 다뤘던 빅데이터와는 굉장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규모의 딥러닝은 어떤 작은 모델에서는 잘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스케일에 따른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여기가 사실 스케일 속에 매직이 숨어 있다. 이런 얘기 같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 좀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던 걸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일단은 본격적으로 피규어를 보기 전에 혹시 지금까지 뭔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지? 없으시면 그러면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뭐 궁금한 거 이해 안 되신 점 있으면 바로바로 채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은 그러면 보이시는 이 피규어가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1번 핵심 피규어인데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스케일에 3대 요소가 있는데 3대 요소는 컴퓨터, 데이터 사이즈, 파라미터가 이 스케일의 3대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라는 거는 진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컴퓨터의 계산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데이터 사이즈랑 파라미터는 뭐 쉽게 알 수 있으실 거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른 하나가 나머지 두 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서 어떤 데이터 사이즈가 무한하다고 가정했을 때 퍼포먼스는 오직 이 나머지 두 개, 즉 컴퓨터랑 파라미터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퍼포먼스를 하는 게 여기서는 어떤 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액큐러시보다는 로스에 가까운데 사실 그 로스만 보고도 모델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또 뒤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퍼포먼스랑 로스랑 같은 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로스가 파워 롤에 따라서 감소한다고 합니다. 파워 롤이라고 하시면은 몇 함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x분의 1 같은 함수 있잖아요.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처럼 로스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 세 가지 요소 이외에는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는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트랜스포머의 뭐 어텐션 헤드가 몇 개인지, 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러한 요소와 관련 없이 오직 딱 이 세 가지 요소만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죠. 상당히 도발적이지 않나요? 데이터 사이즈랑 파라미터 수랑 컴퓨터 수를 어떻게 서로 발목을 안 잡게 세 개를 동시에 늘리면은 랭귀지 모델의 성능이 증가하였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 맞을까? 그래서 한번 피규어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모델을 만들기 8개명을 이렇게 좀 8가지 서머리 요약해서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모델의 구조와 상관없이 모델이 크기만 하면은 성능이 나온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스케일의 3요소가 A, B, C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이 CDN이겠네요. 여기서는 어쨌든 이 세 가지 퍼포먼스의 3대 요소가 그 모델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 그리고 스무스 파워롤라는데 둘 중 하나가 보틀넥이 아니라면은 퍼포먼스와 나머지 두 개는 파워롤에 따른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가 무한하다고 가정했을 때 오직 나머지 두 개에 의해서만
파워 롤을 따라서 퍼포먼스 로스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또 유니버설리티 오브 오버피팅이라는 얘기인데 파라미터 수와 데이터 사이즈의 관계인데 어떤 데이터 사이즈가 몇 배가 늘어나면은 파라미터 사이즈가 몇 배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옵티멀한 관계인지도 뒤에서 나오는 수식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F는 MA 써가지고 힘을 계산할 수 있듯이 어떤 데이터 사이즈가 주어졌을 때 옵티멀한 파라미터 수도 유추해낼 수 있다. 법칙을 따라서 좀 재밌는 주장인 것 같고 그리고 Universality of Training라는 건데 트레이닝 커브는 모델 사이즈와는 상관없이 오직 로스만을 보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델에 대한 구조를 볼 필요가 없이 로스 펑션이 어떻게 감소했는지만 관찰하면은 다음 트레이닝에서 로스가 어떻게 감소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또 이런 주장이고 Transformer improves with test performance라는 얘기인데 OOD 환경에서 그러니까 A에서 학습된 모델이 B에서 또 잘 OOD 그러니까 A에서 A라는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과 다른 B 디스트리뷰션에서 모델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많은 연구가 존재했잖아요. 어떤 전위 학습을 한다든지. 근데 사실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냥 A에서도 성능이 좋으면 B에서도 성능이 좋은 거다라는 주장이었고 또 샘플 에피션시는 오히려 모델이 클수록 더 빨리 수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사이즈 그러니까 컴퓨터를 많이 하는 것보다 모델을 그냥 키우는 게 낫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convergence is inefficient.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모델이 수렴하니까 뭔가 그렇게 오랫동안 에포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모델을 키우면 된다. 이런 얘기였고 옵티멀 배치 사이즈는 어떤 모델의 크기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일단은 8가지 법칙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앞으로는 계속 피겨만 계속 나오는데 그 피겨를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좀 이 주장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노테이션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텐데 일단은 근데 혹시 보시다가 뒤에 노테이션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기면은 여기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뭔가 궁금한 점이라던가 있으신가요? 없으면은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수식이 스케일링 로라는 이 논문에서 제안한 수식입니다. 이제 딥러닝의 F는 MA가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근데 이 법칙이 이게 NDC 아까 말했던 이 3가지 스케일의 3대 요소 중에서 2가지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함수를 계산하면은 성능을 계산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NC나 DC나 SC 같은 이런 것들은 상수고요. 근데 이제 차후에 이제 많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어떤 상수를 계산해내 가지고 그냥 상수 이렇게 넣고 이 ND를 적당히 넣어서 계산하면은 로스를 바로 예측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 앞으로에서 나온 피규어들이 이 수식을 따른다. 일단 이렇게 아시고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피규어를 이제 보시면은 같은 테스트 로스를 달성하기 위해 더 큰 모델일수록 더 적은 샘플을 필요할 수 없다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지난 색일수록 파라미터 수가 더 적은 모델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갈수록 파라미터 수가 좀 더 적은 모델이겠죠. 그래서 같은 Y축, 그러니까 같은 테스트 로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적은 샘플이 필요했다.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라는 주장입니다. 오른쪽으로 그림을 불사하자면 달성하고 싶은 로스가 더 낮아지고 컴퓨터 버젯이 더 증가하면 그에 따른 최적화된 어떤 모델 사이즈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컴퓨터 수는 그러니까 NDC 아까도 말했지 계속 반복돼서 말하는데 NDC 3대 요소 중에 2개지만 고려하는 거죠. 이 컴퓨터랑 모델 파라미터만 고려했을 때 로스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달성하고 싶은 로스와 똑같다고 Y축 같은 Y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큰 모델일수록 더 적은 연산이 필요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모델일수록 더 적은 샘플 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8개명 중에 하나 있었던 얘기였죠. 일단은 근데 이러한 연구가 다 어떤 수많은 모델을 다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라서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그림은 좀 더 신기한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버젯이 C가 총 져졌을 때, 모델 사이즈, 배치 사이즈, 그리고 시리얼 스텝이 이 세 가지 요소가 컴퓨터 버젯을 사실 구성하는 요소인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분배하는 게 가장 최적일까? 근데 굉장히 실용적으로 딱 이렇게 수치로 나오니까 되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버젯이 C가 있을 때, 모델 사이즈의 73%, 배치 사이즈는 24%, 그리고 시리얼 스텝에는 겨우 3%만 투자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델 성능을 컴퓨터에 어떤 가용한 자원이 있을 때 모델 사이즈를 키우는 것이 가장 최적의 선택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어,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면 넘어가고. 네네. 시리얼 스텝이 뭔가요? 시리얼 스텝을 하면은 근데 이런 약간 스케일러를 다루는 논문에서는 우리가 보통 러닝을 할 때 에포크를 나누고 뭐 배치 원 스텝, 뭐 투 스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한 번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그냥 스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백프롭이 한 번 일어나서 업데이트 되는 과정, 그냥 그거를 원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혹시 또 없으시면 개 신기하다고 하시네요. 네. 그러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스케일링 또 이것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NDC를 알면은 NDC 중에 두 가지를 알면은 나머지 테스트 로스를 스케일링 로우에 다 예측해낼 수 있다. 어, 모델과 데이터 사이즈 이렇게 주어졌을 때 로스를 그냥 공식에 넣었더니 그 공식을 따라서 이렇게 예측이 되더라. 로스가 예측이 되더라. 이건 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얘기여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그림도 되게 재밌던 그림이었는데 이 피겨도 재밌었는데 트랜스포머의 어떤 구조가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에스펙트 레티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델의 어떤 뎁스랑 가로 세로 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가로 세로 폭이 상당히 많이 변해도 뭐 열에서 뭐몇 200 가까이 돼도 사실 영향이 거의 없다. 성능 로스 변화는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어텐션 헤드의 개수도 어텐션 디멘션이 뭐 몇 개가 되든지 간에 모델 성능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어텐션 몇 개고 에스펙트 레티오 이런 걸 고려할 시간에 사이즈를 키우면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또 발러에 존재했는데 아니 여기 차이 나지 않느냐 이 미묘한 차이를 위해서도 뭐 이 미묘한 차이도 중요한 거 아니? 약간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저자들도 인정했는데 대신 그러니까 뭐 주장하러는 바로는 이 정도 차이 만들 시간에 그냥 모델 사이즈 좀 더 키우는 게 낫지 않냐 약간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좀 비판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게 뒤에도 얘기할 텐데 오픈 AI에서 한 연구인데 이런 어떤 거대 기업들이 자기네들만 할 수 있는 연구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음, 약간 그런 좀 배경적인 주장이 있는 그런 걸 수도 있어. 대기업의 음모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점을 좀 비판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실험 상황으로는 데이터가 이렇게 트랜스포머 구조의 변화에 상관없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 모델 성능에 큰 변화가 없다. 오직 파라미터 수, 그러니까 스케일에만 관련이 있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또 이제 트랜스포머랑 LSTM을 비교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가 같은 파라미터일 때 더 좋은 파라미터 수일 때 LSTM보다 더 좋은 성능이 있었다. 근데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어떤 트랜스포머가 정보의 어떤 보틀넥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리고 이것도 어떤 OOD 상황에서 모델 성능 예측할 때 오직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만 보고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어떤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에서 얻어진 모델을 OOD, 그러니까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과 다른 상황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것도 하고 굉장히 그런 어떤 노력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 이것도 스케일이 짱이다. 스케일을 키우니까 OOD 디스트리뷰션에서 좋은 성능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도 또 재밌었던 얘기였는데, 오버피팅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데이터 사이즈가 8배 증가할 때
파라미터 수도 5배 증가하면 오버피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구체적인 수치가 딱 나왔는데 이것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수식을 통해서 어떻게 계산된 관계인데요. 네, 사실 제가 저번에 구은하님이 클립과 온라인에 대해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뭐 학습시킨 데이터가 몇 배가 차이 나냐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이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듣기로는 대략 데이터가 4.5배 정도 많이 썼던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파라미터 수가 대략 2.8배까지는 늘어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파라미터 수는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춰봤을 때 클립이 어느 정도 언더트레이닝 되어 있다 뭐 이런 직관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뭐 이건 방금 말한 건 제 추론이었고 어쨌든 근데 오픈 AI가 주장하는 바로는 이 데이터 사이즈랑 파라미터 수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데이터 사이즈가 몇 배가 될 때 파라미터 수도 몇 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수식을 통해 방금 말했던 어떤 그런 수식을 통해 유도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크리티컬 배치 사이즈라는 얘기인데 타임 컴퓨터 이피션시에서 최적의 결합을 한 배치 사이즈가 어떤 크리티컬 배치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 선과 노란 선은 다른 모델인데 이렇게 어떤 다른 사이즈, 그러니까 굉장히 모델 파라미터 수가 많이 나죠. 3 밀리언 그리고 85 밀리언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사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런 크리티컬 배치 사이즈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델이 크든 작든 어떤 크리티컬 배치 사이즈는 트레이닝 로스랑 관련이 있지 어떤 모델의 파라미터 수랑은 관련이 없는 메터이다. 이것도 좀 신기했죠. 지금까지 스케일에 대한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 학습에 필요한 배치 사이즈는 오직 트레이닝 로스에만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주장이었고 이것도 컴퓨터 버짓이 증가할 때,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소스가 증가할 때, 옵티멀한 모델 사이즈는 더 빨리 증가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컴퓨터 버짓이 증가하면은 옵티멀한 모델 사이즈가 가장 먼저 증가한다. 그러니까 옵티멀한 버짓이 증가할 때 모델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스케일 로를 피규어 위주로 쭉 훑어봤는데 결국 핵심을 말하자면은 퍼포먼스는 스케일에 비례한다. 스케일은 NDS NDC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해서 파라미터 수, 데이터 사이즈, 컴퓨터 버짓 이렇게 세 가지 스케일이 존재하고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떤 버틀넥을 작용하지 않으면은 세 가지를 동시에 증가시킬 때 모델의 성능이 가장 잘 증가했더라 이런 주장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해 안 되시거나 했던 내용 있으실까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스케일링 로우가 일단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직은 맞는 법칙은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그 예시를 또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딥 더블 디센트라는 논문에서 가져온 피규어인데 모델 파라미터 수가 증가할 때 이렇게 성능이 갑자기 트레인 로스 갑자기 증가했다가 다시 트레인 로스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스케일링 로우에서 제한한 건 순수하게 파워 롤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모노토닉하게 감소만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더라. 오히려 모델 파라미터를 증가시켰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더라. 이런 약간 실험적으로 이런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고 또 이거는 구글에서 제안한 그로킹이라는 논문인데 오버피팅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약간 어떤 문제냐면 A랑 A 스타 A가 있을 때 A이고 B 스타 A는 C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IQ 테스트 문제처럼 이 A의 어떤 사칙연산적인 관계를 유추해내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for arithmetic problem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모델에 학습시켰을 때 처음 트레인 로스는 굉장히 빠르게 감소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accuracy가 갑자기 100으로 치솟죠. 그런데 이때는 validation 로스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오버피팅이죠. 한마디로 하면은 오버피팅이 발생했는데 근데 그러고 끝인 줄 알았는데 오버피팅이 계속 모델 사이즈가 점점 증가하고 스텝들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오버피팅을 이겨내고 갑자기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갑자기 잘 되는 순간이 오더라.
그러니까 오버피팅 저 너머에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감소하는 현상이 있는 이런 크로킹이라는 현상을 또 레포트되기도 했는데, 근데 아직은 이 논문도 워크숍에서 발표된 논문이어가지고 이렇게 완전 진리고 신뢰성 있는 그런 논문은 또 아니긴 한데, 하여튼 참고를 하시면은. 근데 또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파라미터 수가 증가하면서 웨이트 디케이가 증가하는데, 그 웨이트 디케이가 점점 증가할수록 이런 오버피팅 되는 거를 줄이고 이런 테스트 어큐러시도 증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였고.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실험적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스케일링 로우가 항상 맞는 법칙은 아니었다, 아닌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또 이제 또 이런 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또 제안된 논문이 있는데, 2023년 ICLR에서 이제 억셉된 따끈따끈한 논문인데, Broken Your Scaling Law라는 논문입니다. 근데 뭐 애브스트랙트 간단히 보시면은 조금 더 정확한 스케일링 로우를 했다. 이렇게 앞에서 제안되었던 이런 리미테이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non 모노토닉한 트랜지션 같은 게 존재했잖아요. 여기서 non 모노토닉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러한 것들도 더 잘 표현하기 위한 어떤 스케일링 로우를 제안했고, 근데 또 이런 스케일링 비헤이비얼이 어떤 뭐 예측에 난 어떤 한계가 있다는 인사이트도 함께 제시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broken your scaling law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모델 스케일이 함에 따라서 모델 성능이 감소를 하는데,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노토닉하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런 브레이크가 존재해가지고 좀 더 스케일에 대한 로스 변화를 조금 더 잘 예측해내는 이런 공식을 만들어내서 제안했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비판적으로 보면은, 아니 당연히 자유 디그리가 많은 변수가 늘어났는데 당연히 이 변화를 좀 더 잘 캐치해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론도 있었는데, 하여튼 어 뉴럴 스케일링 로우라는 게 그냥 핵심을 아시면은, 스케일링 로우라는 게 항상 들어맞지는 않았지만 또 이런 브로큰 브레이크를 넣어서 스케일링 로우를 좀 더 정밀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 이런 스케일링 로우에 대한 주장이 우리 같은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쾌한 주장이에요. 사실은 모델 구조가 어떤지는 상관이 없고 오직 스케일이 크다면 성능이 좋다라는 주장이었는데, 근데 과연 이런 게 진짜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근데 이런 연구 같은 걸 하는 게 사실은 기존의 파운데이션 모델에서도 제기되어 온 비판인데, 이런 large language 모델 연구가 거대 AI 기업들만, 메타 AI는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하여튼 오픈 AI 같이 이렇게 거대한 연구소가 해온 얘기죠. 근데 또 이러한 파라미터 개수라는 것, 어떤 좀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뭐 GPT 오픈 AI에서 이제 곧 공개할 GPT-4라는 모델이 뭐 인간의 뇌랑 유사한 파라미터를 가졌다, 약간 어떤 마케팅 문구로도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근데 또 이런 뭐 복잡한 방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히 스케일을 늘리는 게 어떤 좀 더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사실 뭐 우리는 아니지만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더 스케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러한 어떤 뒷배경을 알고 보더라도 실험적으로 봤을 때 성능이 증가하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니까, 사실은 스케일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연구가 사실은 오픈 AI에서 가능했던 연구겠죠. 이 GPT-3 학습에 얼마가 들었을까 예측을 해봤는데, 그냥 이건데 공식적으로 오픈 AI가 공개한 적은 없어가지고 다들 그냥 추론하는 가격인데, 152억 정도가 들지 않았을까, GPT-3 한번 학습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렇게 거대한 AI 테크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large language 모델이 오직 얘네들만 할 수 있는 연구이고, 근데 또 오히려 그러한 재현성이 떨어진 연구들이 어떤 AI 학계에서 굉장히 기술 독점적인 현상을 일으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러한데 또 새로운 물결도 있긴 있더라고요. 약간 탈중앙화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블룸이라는 모델을 제안해가지고 약간 오픈 소스 그리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근데 뭐 저도 뭐 써보지는 않았는데 성능이 GPT-3보다는 확실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파라미터스는 GPT-3랑 유사했는데 하여튼 이런 어떤 탈중앙화된 좀 더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돌고 돌아 또 AGI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스케일의 성공에 비춰봤을 때 정말 스케일이 얼려 리드이고, 그러니까 스케일이 정말 정부이고 AGI로 가는 길일까?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 언어 능력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양한 모달리티가 융합돼가지고 만들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음, 아직은 이런 large language 모델이 곧 AGI다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스케일이 전부라는 거는 또 회의적인 입장인데, 근데 또 AGI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뇌를 예시로 들면은 대략 한 1,000억 개의 뉴런이 존재하고 100조 개의 시냅스가 존재를 한다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 규모의 어떤 모델이 생기기 시작해야 우리가 진짜로 바라고 있었던 어떤 AGI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아직은 정답이 없고 너무나 먼 얘기이기 때문에 주장만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회원분들도 열린 사고로 좀 관련된 생각을 해주길,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죠. 파라미터 수 100, 그러니까 사실 1750억 개의 파라미터만 나와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델들이 만들어졌는데, 파라미터 수가 100조 개면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쉽게 상상할 수는 없는 얘기죠. 또 질문 있으실까요? 어, 네, 근데 어떻게 도출되어진 나오는데, 간단히 말하면 근데 그냥 실험으로 네, 맞아요. 실험 뭐 있는 모델 다 돌려서 일일이 다 실험을 해보니까 그 데이터를 이러한 어떤 공식에 피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죠. 사실 이것도 이 연구조차 오픈 AI에서 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많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하나하나씩 다 파라미터 바꿔가면서 실험해보니까 막 이런 데이터를 쌓아놨던 건데, 이런 것도 참 대단했던 것 같고. 근데 또 저자들이 주장하려는 바로는 이런 식으로 어떤 large 랭귀지 모델의 로스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공식을 만들어 두면은 나중에 우리가 모델 사이즈를 증가시킬 때도 그냥 그러니까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볼 수 있다. 아까 전에 클립 얼라인 예시를 든 것처럼 모델 사이즈가 증가했지만 성능 증가 폭을 보고 뭐 모델이 언더 트레이닝 됐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인사이트를 낼 수 있어서 필요한 연구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죠? 그리드 소치 들렸겠죠? 질문 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돼요? 네네. 그 컴퓨팅 그거 파라미터 NDC 네. 중에 키 조절할 때 그럼 네. 어떤 식으로 조절한 건지, 그 뭘 조절하면 여기 그게 조절이 되는, 이 그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냥 컴퓨팅 어, 버젯이라는 게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건지 조금. 여기서 컴퓨터 버짓이라는 게 사실 추상적으로 말하면은 가용한 컴퓨팅 자원 전부를 의미하는 게 맞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좀 넘어가는 게 있는데 대충 6 곱하기 MBS에 비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의 배치 사이즈가 얼마나 되고 트레이닝 스텝이 몇 번이 되고 하고 이 스텝 사이즈 파라미터 수 이 세 가지를 곱하고 그거다 6. 이거 근데 6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진 그냥 상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음, 하여튼 이 C는 6 MBS에 비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뭐 GPU 개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그죠, 그죠. 아닌 건가요? 어, 네. 근데 또 말하기는 GPU 그런 하드웨어적인 얘기보다는 정말로 그냥 트레이닝 스택과 배치 사이즈 파라미터 수에 비례한다라고. 음,
그죠? 하드웨어적인 개념은. 그죠. 그냥 생각나는 일화인데 제가 연구실에서 알파 코드 그 오픈 AI에서 알파 코드 발표하신 분의 논문 발표를 들었는데 모델을 구조를 설명해 주셨는데 오직 트랜스포머만을 사용했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떻게 학습시켰을까 궁금해했는데 뭐 나중에 들어보니까 32개 GPU를 사용해가지고 몇 주 동안 학습을 시켰더니 됐더라 이런 얘기해서 바로 무릎을 탁 치고 이해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 논문 그쵸? 근데 스케일링 로우가 근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작은 스케일에서도 적용이 되는 법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large language 모델에서 근데 또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비전 같은 경우는 사실 트랜스포머 기반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LM 랭귀지 모델에서 트랜스포머 기반일 때 이러한 경향을 보였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근데 CNN 또 할지 좀 네네 궁금하네요. 어떤 거요? CNN 기반 비전도 저럴지 아 생각이 네, 좀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 NLP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디멘션이 비전보다는 낮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토큰 개수는 많은데 제 비전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는 뭐 픽셀 하나하나마다 이런 어떤 토큰 값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모델 비전이 LM 랭귀지 모델처럼 좋은 성능을 내려면은 사실 파라미터 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VIT가 사실은 만능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모델 규모에 비해 데이터가 적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닐까. 약간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제 내피셜이니까 너무 믿지는 마시고 일단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뭐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은 노션에 올려주시면 제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5시 37분부터 마지막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 카메라 켜주시고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일단 발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세터에서 응원하고 웹행하고 아, 밤새가지고 지금 제 정신 상태랑 목 상태가 좀 말이 아니라서 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네, 네, 좋겠습니다. 일단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 센텐스 임베딩이라는 주제고 그 중에서도 이 센텐스 버트라는 모델이랑 CSE라는 모델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센텐스 버트 약간 이 CSE라는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고 이 주된 이 주제는 CS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센텐스 임베딩이라는 이 태스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말 그대로 문장 하나를 어떤 벡터로 표현하기 위한 그런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베딩들 사이 간의 그런 시뮬러리티 연산이라던가 그런 걸 통해서 뭐 어떤 문장이 유사한지를 찾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제로샷 리트리버 아니면은 뭐 센텐스 클러스터링 이런 태스크들을 하기 위한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센텐스 임베딩을 위해서 약간 역사를 쭉 훑어보면, 사실 역사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접근을 한번 살펴보면, 이 도큐멘트 투 벡터라는 이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들어보셨을, 혹은 이미 잘 아실, 이 워드 투 벡터라는 이 임베딩 방법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 자체 뭔가 크게 뭐 워드 투 벡터랑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문장이 주어지면 거기에다가 파라그래프 아이디어라는 걸 하나 추가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 모드의 확률을 예측해서 그걸 할 때, 잠시만요. 예측을 할 때, 이 파라그래프 아이디를 이제 같이 함께 고려를 하면서 예측을 한다라고 해서 도큐멘트 투 벡터라는 이 모델 접근 방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NLP에서 최근의 트렌드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어, 사전 학습된 그런 큰 모델들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뭐지? 그 버트를 가져와서 사실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버트라는 모델 자체가 사실 이 임베딩을 뽑아내진 않아요. 이게 여기서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나의 이 토큰들이 들어왔을 때 이 토큰들에 대한 이런 아웃풋은 있는데 이 문장 하나에 대한 그런 아웃풋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그냥 뭐 하나를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뭐 맥스 풀링을 하든가 아니면 에버리지 풀링을 한다든가 해서 뭐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이막 성능이 좋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한계점이 있고 또 이 버트가 그 시뮬러리티 계산을 할 수 있는 걸 제공을 하긴 하는데 이게 문장 두 개 간에만 이거 제공을 해서 만약에 문장이 10,000개가 있으면 5,000번 정도 인퍼런스를 해야 되고 5천만 번 정도 인퍼런스를 해야 되고 이게 한 67시간인가가 걸린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임베딩을 하나씩 뽑아내가지고 이거를 그냥 시뮬러리티 연산하듯이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 그냥 10초면 끝나는 일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파인 튜닝을 시켜가지고 일단 임베딩을 뽑아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나온 모델이 바로 이 센텐스 버트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센텐스 버트라는 모델 자체가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아까 말했던 그 토큰들을 어떻게든 풀링을 해서 이 두 개를 어떤 방식으로 콘캣을 한 다음에 이걸 그냥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에 넣어서 그냥 백프롭을 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그게 문장이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 그런 걸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약간 샵 네트워크 지난번에 한번 그 세미나에서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 센텐스 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데이터셋에서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언스퍼바이스드랑 스퍼바이스드 방식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일단 이 언스퍼바이스드 방식은 먼저 스퍼바이스드부터 설명을 하면, 어떤 그 데이터셋에 두 개의 문장이 있고 그 두 개의 문장이 얼마나 유사한지 그 유사도를 레이블로 하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으면 그냥 두 개를 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해가지고 그것들이랑 레이블이랑 어떻게 그걸 잘 맞춰줘서 비교를 해서 다시 백프롭을 돌리는 그런 식으로 파인 튜닝을 시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언스퍼바이스드 방식,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문장쌍이 그냥 어떤 레이블이 그렇게 시뮬러리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유사한 문장이다 혹은 유사하지 않은 문장이다라고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을 때는 이걸 U랑 V랑 U-V 이거 절대값 씌운 거를 이제 콘캣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소프트맥스에 돌려서 그다음에 이걸 백프롭을 돌린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U랑 V만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U-V를 왜 넣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그냥 해봤을 때 제일 잘 나와서 그런 식으로 콘캣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언스퍼바이스드 방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슈퍼바이스드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풀링하는 것도 아까 봤던 여기에서 요 클래스 레이블만 가지고 이제 요 요 클래스에 해당하는 부분의 아웃풋만 가지고 이거를 인베딩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 전체 토큰을 이제 뭐지 에버리지 풀링을 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맥스 풀링을 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성능이 가장 좋았던 것이 민플링이라고 해서 이 센텐스 버트 모델에서는 이 민플링을 가지고 이제 혜택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느낌이라서 이게 요 사실 이 논문에서는 민플링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 클래스 토큰만 가지고 하는 것도 여기 보시면은 이 언스퍼바이스드 방식에서는 성능이 꽤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약간 선택의 문제고 사실 잘 나오는 걸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슈퍼바이스드랑 언슈퍼바이스드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가 준비할 그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터 다니고 하면서 좀 없어가지고 일단 전반적으로 좀 언슈퍼바이스드 방식만 살펴보는 걸로 제가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언슈퍼바이스드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면 사실 그 문장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정의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들이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유사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지를 이제 데이터를 묶어주고 아니면 뭐 데이터셋을 만들어줘야 하는 그게 있는데, 사실 이제 네거티브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같은 배치에 있는 문장 중에서 그냥 서로 다른 문장을 뽑아서 쓰면은 뭐 그 비슷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웬만하면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진 다른 문장일 것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방식을 많이 쓴다고 하고, 그다음에 포지티브 페어를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기존에 쓰였던 방법들은 다음 문장, 그러니까 어떤 도큐멘트가 있을 때 그 어떤 문장에서 다음 문장을 그 문장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개를 유사한 그 데이터로 넣어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이 유의어로 이렇게 단어를 바꿔준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문장 일부를 가려가지고 아니면 지워가지고 이 두 개의 문장을 어, 비슷한 걸로 이제 비슷한 걸로 해서 이제 훈련을 시킨다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약간 딱 봐도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이 R러닝이랑 로그스 R이라는 게 사실 직관적으로 보기에 이게 비슷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이 CSE라는 모델인데, 사실 이 모델이 지난번에 제가 그때 그 스터디에 늦어가지고 이 발표를 보지 못했는데 이 SimCLR이라는 모델을 참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콘트라스티브 러닝 방식을 좀 차용을 한 것 같은데, 이 어떤 한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에다가 그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해가지고 그 두 개가 이제 포지티브 샘플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방식의 SimSLR 이 모델의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 물론 이것도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이 의미 자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CV는 이렇게 오그멘테이션을 한다고 해도 뭔가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막 크게 막 그런 문제는 없고, 사실 이렇게 컷아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단어를 지우는 거는 그런 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넣어준다던가 하는 방식의 어규멘테이션도 있을 텐데, 사실 이거를 NLP에 적용하기에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CSE 그 연구자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들이 이제 생각했던 방식이 바로 이 드롭아웃을 어규멘테이션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드롭아웃이 사실 원래는 레귤러레이션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잘 그걸 쓰면은 사실 일종의 그 마스크 그러니까 모델에다가 마스크를 씌워서 몇 개 그걸 통과를 안 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써서 그 인코더에다가 그 드롭아웃 마스크를 씌우면 그게 일종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논문 연구 결과가 있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심 CSE 그 연구자들이 이걸 가지고 그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롭아웃을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으로 사용을 해서 이 두 개의 문장을 포지티브 샘플로 해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한다고 하고요. 네거티브 페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문장에 있는 이 두 개의 문장을 다른 같은 배치에 있는 다른 문장을 이제 네거티브 페어로 해서 이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이미 존재하는 그런 어그멘테이션 방식을 써서 언스퍼바이스드 학습을 시켰을 때보다 이제 드롭아웃을 시켜서 그걸로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것을 이제 연구진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게 일종의 디스크리트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로스는 뭐 사실 그냥 소프트맥스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차이는 포지티브 샘플을 이제 다른 드롭아웃 마스크를 씌우는 것으로 대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모델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 어떤 임베딩을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얼라이먼트랑 유니포미티라는 이 두 가지 지표가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얼라이먼트라는 것은 이제 비슷한 샘플들이 좀 더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사실 수식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 그냥 원본이랑 이 포지티브 샘플을 비교해서 이 거리가 짧을수록 어떻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니포미티는 이 모든 이 임베딩들이 고르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지표인데, 사실 이 두 값이 둘 다 낮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유니포미티는 약간 굳이 다 균일하게 펴져 있어야 되나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이게 제가 논문을 잘 읽어보지 못했을 때 아이소트로픽한 한 그 임베딩들과 애나이소트로픽한 이 임베딩의 차이가 이, 이런 식으로 다 넓게 퍼져 있는 경우랑 이렇게 그 임베딩들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퍼져 있다고 하면은 이게 어떤 사실 그 네거티브한 샘플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걸 구별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방법은 이 아이소트로픽한 이런 임베딩이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그 유니포미티를 어떤 지표로 하나로 쓸 수 있다고 하고, 사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사전학습된 모델들에서 나오는 임베딩들이 모두 이 애나이소트로픽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아까 봤던 로스 펑션에서 이 n 값을 무한대로 이제 하면은 무한대로 이제 뭐죠? 하여튼 하면 그거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앞의 항은 이제 포지티브한 샘플들을 이제 좀 더 가까이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항은 네거티브 샘플들을 이제 뒤로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이 방법 자체가 이 임베딩을 좀
성능을 좋게 하고 그 지표를 향상시키는 데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다른 논문에서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 그래서 이 얼라이먼트랑 유니포미티를 이제 학습 과정에서 이제 측정을 한 건데 사실 보시면 이 픽스드 0.1은 이 드롭아웃 마스크를 그냥 바꾸지 않고 한 페어에 대해서 같은 마스크를 적용시켜서 이제 잘 훈련을 시킨 거고 노 드롭아웃은 말 그대로 드롭아웃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학습을 시킨 거고 ダイ렉트 원월드랑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뭐죠? 그 일반적으로 드롭아웃을 시켜서 그 어그멘테이션 하는 방식인데 그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아까 그 방식대로 하면 그 사전 학습 모델들의 한계였던 그 유니포미티를 좀 더 향상을 시킬 수가 있더라라는 게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이게 작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얼라이먼트는 여기서 이한 단어를 지고 사는 게 좋긴 한데 이 성능 자체가 이게 좀 압도적으로 좀 좋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좀 더 성능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결과가 소개가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모델들이랑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이제 다른 모델들의 경우 이제 사전학습 모델들을 그냥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니포미티가 좀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학습을 시킨 기존의 이런 모델들은 이제 유니포미티는 향상을 시켰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얼라이먼트가 좀 떨어지는 그런 영상을 보였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만든 이게 가장 좋은 성능의 약간 지표상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인베딩이 가장 잘 되더라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성능은 이 기존 소타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왔다. 당연히 뭐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계속 성능이 나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이게 마지막 결과인데 본인들이 이제 한 언스퍼바이즈드 방식이 기존의 그 스퍼바이즈드 방식들이랑 유사하거나 뛰어넘을 정도. 그러니까 사실 언스퍼바이즈드면 약간 슈퍼바이즈드보다 약간 성능이 떨어지기 마련. 오히려 그걸 뛰어넘을 정도의 그런 성능을 냈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이런 어그멘테이션 사실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면 드롭아웃으로 약간 디스크리트한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잘 활용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서타 성능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논문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끝났고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세터 때 한 건 이게 아니고 아이쿠톤 뭐그 자료 찾아보긴 한데 이게 사실 이것도 했어야 하긴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뭔가 할 조건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좀 급하게 준비하느라 좀 내용을 많이 못하긴 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시니어 모멘텀 7회차 마치도록 하겠고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